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책도 6가지일까요? 네,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지도 모를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을까요? 세계 석유의 20%,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욕구가 걸려 있습니다. 항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민간 유조선들에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그리고 원유 배럴의 상승한 판매 가격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6가지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일, 샤헤드 드론, 쿼드콥터 드론, 고속정, 해상 드론, 그리고 기뢰입니다. 각각의 옵션과 함께 미국이 그 특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가 시작될 때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개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박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는 한 기꺼이 해협을 통과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걸려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해협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닫혔습니다. 전쟁 첫 2주 동안 하루에 약 2척의 유조선과 3척의 다른 화물선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평상시 하루 50척과 45척이 통과하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움직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통과한 선박들은 아마 이란의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안심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전히 각 선장의 입장에서는 우발적으로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에는 걸려있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선박들은 행동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 보험료가 급등했지만 백악관은 개입할 의지가 있습니다. 대신 필요한 행동 계획은 군대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선박들은 실제로 평소와 거의 다름없이 운항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중 이란은 걸프만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걸프만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호위를 제공하기 위해 개입했고, 그 결과 석유 공급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호위함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동원 문제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국제 파트너들이 작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처럼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란에 충분한 피해를 가해서 호위함과 상선 모두가 이 작전을 실행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1980년대가 아닙니다. 기술이 변했고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도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위험 목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배치 기간은 항공모함의 표준 기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파견될 수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이었고, 이후 중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은 지쳐 있었고 화장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요점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 수리를 위해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인증받았지만 배치 일정은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이란의 해협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과하는 선박을 직접 겨냥해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가능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란은 여기서 상위와 하위 두 수준 모두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위 수준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알려진 모든 발사대를 폭격하여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란 1일 미사일 발사 현황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후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제 이란이 향후를 위해 대규모 예비 미사일을 남겨뒀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가진 더 큰 문제는 만약 그 미사일들을 숨겨두면 미국이 이란이 미사일을 사용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일 일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습니다. 사우스파크와는 관련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하지만 사우스파르스는 이란의 최고 수준의 경제 자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시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 보복을 해야만 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은 평소보다 약 30발 더 많은 미사일로 보복했고 다음 날에는 추가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래프가 보기 어렵지만 제가 찾은 최선의 데이터는 3일 이동 평균만 보여줍니다. 요점은 이란이 뭔가 비축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미사일 비축량에 관한 문제는 덜 명확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미국에게 3차적인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그 앞에는 대공 시스템과 앞서 언급한 지상 표적용 미사일이 있습니다. 센트컴은 최근에야 이런 표적에 대한 별도의 타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이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사 데이터도 볼 수 있는 이점을 얻지 못합니다. 전술적 차원에서는 실제 사용이 이란에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미사일은 레이더에 포착되고 미국이 끊임없이 정찰기를 하늘에 띄우고 있을 때 곧바로 대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발사대를 트럭 뒤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를 대응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마스와 같은 쏘고 이동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미국 전력이 미사일을 퍼볼 준비가 된 미국 전력이 없을 때 더 잘 통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처럼 전선 반대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미사일 위협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란은 발사대 손실 전에 미사일 발사로 단기적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호위함의 표준 요격 패키지가 충분할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발사대가 무한정 공급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시스템은 샤헤드 드론입니다. 샤헤드는 이란의 만능 해결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게임 오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또 한바탕 불평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외부 샤헤드가 6만 피트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잠깐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이 대화를 석 달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다른 맥락에서 다시 시작하네요. 미국이 수만 달러짜리 샤헤드를 격추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오가는 걸 봤어요. 결국 미국이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장에는 모든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전부 다요. 결론이 잘못된 이유는 미국은 부유하고 이란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이란이 비용에서 큰 차이를 가져가게 둘 수 있고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겠지만요. 그 주장의 실질적인 함의는 단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말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사실상 무제한의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약 1000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수만 대의 샤헤드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첫 사흘간 이란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많은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그 숫자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주장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긴급 상황에서 몇 대가 그런 식으로 격추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샤헤드는 느리고 멍청합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된 이유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설계를 모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헤드가 느리고 멍청하기 때문에 F-35를 보내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샤헤드 요격 전략의 일부였던 것처럼 거의 확실하게 미국 호위 전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고 하늘에서 더 오래 채공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다른 목표를 위해 아껴두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란이 샤헤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겪게 될 문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퓨전 샤헤드는 GPS 유도 방식을 사용하며 정확한 좌표를 입력해도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움직이는 표적입니다. 호위함들은 해협 반대편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이 어떻게든 샤헤드 드론을 해안에서 바로 발사한다고 해도 해협에서 가장 좁은 지점을 건너는데 12분이 걸릴 것입니다. 12분 후 배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샤헤드 드론이 해협을 건널 때 전파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표준 해결책은 AI 지형 매칭 내비게이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 지형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땅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반면에 GPS를 통해 목표 인근에 도달하면 그 AI 유도가 선박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남은 의문은 그런 기술을 개발해온 러시아가 이란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되돌려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샤헤드는 여전히 느리고 해협을 순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 호위대에게 여전히 쉬운 표적입니다. 결국 이란은 샤헤드를 해상에서 쓰기보다는 지상 목표물에 군집 공격을 가하는 데 아껴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전반적으로 큰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드론은 어떨까요? 바로 고전적인 쿼드콥터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샤헤드만큼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면 누군가가 누가 했는지는 완전히 미스터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표적 몇 곳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점은 미국 호위함의 존재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그림자 선단 모든 선박을 추적할 함정이 없습니다. 반면 걸프 지역은 미국이 충분히 호위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파 방해만으로 쿼드코터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전파 방해기나 GPS 스푸퍼에 대응하는 표준 전략은 광섬유 드론을 보내 먼저 방해기나 스푸퍼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너무 멀어 케이블을 연장할 수 없어 이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이 분야에는 혁신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쿼드콥터를 배제하지 말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단지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장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상 기반 공격 수단으로 전환해서 스피드보트는 어떨까요? 이것이 단지 유조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자체의 근본적인 약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증거로 미 해군 코람 사건이 있습니다. 단 한 척의 고속정이 코람 측면에 큰 구멍을 내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무방비가 됩니다. 하지만 25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군사 전략을 일반화하지 맙시다. 당시 미 해군은 엄격한 교전 수칙 때문에 코람이 공격당했으며 코람 승무원들은 고속정이 선체 옆까지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미 해군은 교전 수칙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지역 한가운데에서는 호송대 근처에 접근하는 어떤 고속정도 적 전투원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 빠르게 움직여도 총알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A-10 워호그를 배치해서 하늘에서 고속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문제에는 현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고대의 문제에는 고대의 더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속정도 위험의 계층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드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드론을 바다 위나 아래에 배치해 봅시다. 바다 위에선 다시 고속정과 비슷해집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드론을 여러 대 보내는 것이 고속정을 여러 대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후자의 경우 많은 작전 요원이 사망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많은 장비가 낭비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가 돌파해서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수중 드론이 더 큰 문제이고 우리는 수중으로 들어가면서 드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의 기존 잠수함 함대를 전부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소나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랄 수밖에 없고 유격체 한 대당 비용이 더 높아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당신은 이런 러시아 함정들처럼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 역시 이란의 역량이 불투명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란이 2023년에 이런 날을 대비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이런 능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뢰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미 논의했고 미국이 냉전이 끝난 후 기뢰 제거 능력을 방치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기뢰밭을 설치하기 시작한다면 호송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소해함이 그곳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멈추려면 테헤란이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보유한 기뢰 제거 장비를 배치하려고 시도하는 어색한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 이란의 기뢰 부설선을 신속하게 파괴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혹은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팝콘을 먹으면서 유럽이 지원을 대가로 백악관에서 어떤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유조선들이 호위대에 들어가면 이것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큰 걱정거리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5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협을 통과하려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 다음 영상을 무기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 라인손 맵스 엑스트라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